너는 돈 많은 처갓집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엄마는 무시하니? 참 묘합니다.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살았고 그 아들은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돈 많은 장모에겐 깍듯하고 친엄마는 서운하게 하네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도 차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막말로 장모님이 많이 주신 건 맞잖아요.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나한테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도 왜 사돈한테 봐달라고 안 하고 더 늙은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애 봐줄 사람 구해준다고 하셨잖아. 근데 어떻게 애까지 봐달라고 부탁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가 그 돈 주실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처갓집 눈치 보느라 내가 남자잖아요. 집은 원래 내가 해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5천밖에 못했으니까 길도 못 펴고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사돈댁보다 돈 조금 준 건 그렇다 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참 이상하다. 왜 엄마만 너희에게 희생해야 해? 나는 너희한테 요만큼도 참견도 간섭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돈 조금 줬으니까 그런 거니? 그러면 돈 많은 너희 처가 하나 모시고 살아. 애도 알아서 봐. 내일부터 안 가려니까.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4세 된 서정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3세 양현석 씨가 있습니다. 서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내 아들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 씨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 씨는 인생 전부를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한 번 내려간 사랑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 씨는 본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은 남들보다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유일하게 남은 핏줄이었던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가져가며 서 씨는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삶에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을 만나고 아들 현석을 낳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 씨와 남편은 모두 가정에 충실했고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애썼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삶은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하면서 서 씨의 인생에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동반자를 떠나보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서 씨는 노후 자금 조금을 제외하고 가진 돈 대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주고 싶었지만 열심히 살았어도 그 정도의 재산은 없었기에 마음이 아플 따름이었죠. 그런데 사돈댁은 서 씨보다 훨씬 부유한 듯 보였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지 못했지만 서 씨가 아들에게 보탠 돈의 2배를 사돈댁에서 보탰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에 아들 내외는 작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서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는 행복한 상상에 젖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으니 이제 집안이 좀 더 시끌시끌해지기를 기대했죠. 선주도 기다렸고요. 하지만 그런 서 씨의 상상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요즘 젊은 부부가 그렇듯 부모의 관심을 질색했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었죠. 또 아이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은 말 그대로 금기였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달라졌다는 건 서 씨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금기들이 전부 서 씨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남편의 제사를 1년에 한 번 정성껏 지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아들과 함께 했었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내외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서가 다음 주에 너희 아버지 제사야.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 제사 때 어떻게 할래? 음식은 해놓을 테니까 새아가랑 참석만 할래?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있는 제사인데. 그다음부터는 저만 오고요? 그래,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좀 그런가? 나도 그래서 오라 그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됐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 그러면 너라도 잠깐 왔다 가. 7시쯤 할 테니까 절만 하고 금방 가면 되지. 아들네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에 시간을 오래 빼서야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제사는 이제 좀 없애는 게 어때요? 제사를?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는 안 할 텐데 괜히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지연이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요. 셀프 효도 시대인데 남이 집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좀 그렇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제사를 없애자는 아들. 하지만 며느리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서 씨는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 음식을 하라고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명절이나 제사로 인한 갈등을 많이 보았던 터라 굳이 그런 마음을 먹을 이유도 없었죠. 그럼 그냥 나 혼자 지내마.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이해했지만 아들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서 씨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인데 말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 일로 산 사람끼리 티격태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서 씨는 혼자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서 씨는 혼자 지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입을 양복도 다려야 하고 음식도 좀 더 넉넉히 준비해야 했지만 혼자서 지내니 간소하게 할 수 있었고 아들 회사 끝나는 시간이나 이것저것 스케줄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도 안 오길 잘했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남이라 불편하겠지만 시어머니인 나도 남인 며느리가 불편해. 며느리까지 왔다면 밥상도 그렇고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을 텐데 차라리 잘 됐지. 서 씨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현석이가 바빠서 못 온다네. 결혼한 아들 괜히 불러 제끼지 않으려고요. 당신도 이해해요. 나 죽을 때까지는 당신 제사밥은 내가 챙길 테니까. 물론 처음으로 아들도 없이 혼자 지내는 제사였기에 쓸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뿐이었다면 서 씨도 그저 서운함으로 끝냈을 겁니다. 문제는 2달 뒤 사돈네 제사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현석아, 너 지난번에 달라 그랬던 짐들 챙겨놨는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와서 가져갈래? 결혼 전 쓰던 물건 몇 가지를 챙겨달라고 했던 아들의 말이 떠올라 서 씨는 오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저 오늘 처가에 좀 가야 해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 일단 두세요. 그래? 처가에 무슨 일 있어? 아들 내외가 차 타고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처가에 간다기에 서 씨는 의아했습니다.
평일 저녁 처가에 갈 일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게 아니라 오늘 제사가 있어서요. 지연이의 친할머니 제사래요.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예뻐했던 며느리의 친할머니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도와주러 아들까지 참석하러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2달 전 친아버지 제사엔 오지도 않던 아들이 장인장모 제사도 아닌 장조모 제사에 참석한다는 게 서씨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 아버지가 너 안 예뻐해서 제사 때 안 왔어?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이 어쩌고 며느리가 부담돼서 어쩌고 하던 사람이 며느리 쪽 제사엔 꼬박꼬박 참석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죠. 참석하는데 저희만 안 갈 수가 없어요. 처가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서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게 있으니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아들의 말. 너는 그러면 나는 돈을 덜 줬으니까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거야?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 엄마, 그건 엄마 자격지심이에요.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제사 가지고. 우리는 다른 식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긴 지연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영내 가족도 온다는데 그래야 저희도 점수 좀 따죠. 뭐 자격지심, 그렇잖아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식구가 없으니 더더욱 아들이라도 왔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아들이 사돈댁에서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제사 지내기로 했고 아들 내외가 오는 것보다 혼자가 더 편했으니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처가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씨도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느냐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씨에게 며느리는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서씨는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며느리와 통화를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죠. 반면 아들이 처가에는 뻔질나게 드나드는 걸 알고 있었기에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집 살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처가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인 잘하면 잘하고 자신에게 서운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돈이 없어 차별하냐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현서가 엄마 다리를 다쳤는데 잘 걷지를 못하고 있어.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어느 날 주말 솥단지를 들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서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연락하지 않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다리를 다쳐 몸을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어쩌죠? 저 지금 장모님 병원에 왔는데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 장모님이 어디 안 좋으셔? 안사돈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근 1달간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해서. 아들이 병원에 동행 중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서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상으로 벗겨진 다리가 후끈거렸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언제 오는데? 진료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오면 2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 다리가 그렇게 돼서 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 혼자 병원에 가보마. 지연이 지금 집에 있는데 좀 모셔다 드리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말에 고민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부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20분쯤 흐른 뒤
며느리가 서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러셨어요? 서 씨의 다리를 본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태 뭐 좀 끓이다가. 이거 많이 데이셨네요. 어머니, 조심 좀 하셔야죠. 며느리는 헐레벌떡 서 씨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바쁠 텐데 미안하다.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니 다리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고 서 씨는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자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진료받으러 들어가셨지만 혼자 움직일만 하신 것 같던데. 굳이 나를 불렀어. 오늘은 급해서 내가 나왔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어머니 일 있으면 자기가 가. 난 불편해. 우리 셀프 효도하기로 했잖아. 어머니랑 우리는 독립적인 가정이야. 아무 때나 부르시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부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당신도 이참에 점수 좀 따면 좋지. 이번에 우리 언니는 차 바꿨단다. 알지? 알겠어.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아들과 통화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서 씨는 오늘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걸 짐작은 했지만 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며느리를 불러보겠다는 말에 덥석 알겠어 했던 그 어리석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말을 직접 들으니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거리감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로 택시 타고 가겠다고 전하고 병원에서 혼자 나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속 편하겠구나. 그동안 그저 결혼한 내 아들이라고만 생각해왔지만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이제부터는 아들과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차라리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는 독립적인 삶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지연이 복직하는데 사람을 못 구했어요. 엄마가 좀 봐주세요. 서 씨가 손자를 낳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아들이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일 안 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와서 애라도 좀 봐주세요. 안 그러면 맞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늙어서 힘드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애를 내가 어떻게 보겠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사람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봐주세요. 처가에서 도움이 구해진대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왜 사돈댁에서는 애를 볼 수 없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격지심이라 생각될까 싶어 치졸해 보이기 싫어서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도 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자식이기에 단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도 결국은 내 손주였으니 말이죠. 알았어.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내가 봐주마. 그리고 그때부터 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아들 내외에 출근 도장을 대신 찍었습니다. 이사한 뒤에 딱 한 번 가보았던 아들 집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안방 문은 되도록이면 열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열 생각도 없었습니다. 서 씨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요즘 며느리는 참 당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꿀밤 한 대를 툭 때리는 상상을 하며 서 씨는 섭섭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첫날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낮 동안에는 아들 내외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서 씨가 걱정하던 큰 갈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를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살림이야 손도 안 댔지만 아기 하나만 봐도 허리는 휘청이고 손목은 저렸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분질러지겠네. 가만히 있어도 쑤시는 허리를 이끌고 아기를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하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곧 사람을 구한다. 그때까지만 도와달라는 말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봐준 지 한 달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삐삐삐. 낮 시간 갑작스레 들려오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누구세요? 현석이요. 아, 저 지연이 엄마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서 씨는 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갈까 해서요. 그러면서 안사돈은 거실에 눕혀져 있던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이후로 본 적도 없던 사이였기에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는커녕 인사조차 낯설었던 사이라서 말이죠. 서 씨는 소파에 앉아 아이와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도 안 씻고 우리 아기를 만졌네. 안사돈은 아기를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안방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 씨는 깜짝 놀라 말리려 했습니다. 아니, 거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안사돈은 순식간에 안방 안으로 사라져 버렸고 잠시 후 손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로션이 우리 지연이 방에 있어서요. 안방에 드나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생활이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아들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나저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살갑고 저희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들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딸 둘밖에 못 낳았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아들처럼 해주니까 든든해요. 아,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마치 아들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서 씨와는 전혀 다른 감상을 가진 사돈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원래 좀 성격이 무뚝뚝해요. 혹시라도 그런 일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서운하네요. 안사돈의 말에 서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셀프 효도를 외치던 며느리와 아들이 효도는 사돈 내에만 퍼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든 뭐든 내가 봐주면 좋은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대신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고생 좀 해줘요. 사돈 고생은요, 내 손주 내가 보는데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서 씨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은 그렇지 않았지만 서 씨는 말끝을 흐리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안사돈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이 집은 참 잘 사줬어요. 요즘 이 근방 아파트 가격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서 씨는 그런 쪽으론 잘 몰랐기 때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도 집값이 오른 것보다 더 신경 쓰인 건 이 집을 자신이 사줬다고 말하는 사돈의 태도였습니다. 한 1억은 올랐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들이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얻어먹었어요.
이래서 자식한테도 돈을 써야 대접받나 봐요. 이쯤 되니 서 씨의 입에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분명 집을 살 때 자신도 1억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아파트 전부를 사돈이 혼자 사준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 참, 사돈 덕도 있네요. 이 집에. 그래도 조금 보탰으니. 서 씨의 표정을 흘끔 보던 안 사돈이 싱긋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사돈은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 얻어먹어야지.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는 그 말에 서 씨는 어이가 없어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사돈보다 적게 냈을 수는 있겠지만 1억 5천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라고 서 씨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 씨에게는 말이죠. 그 돈은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려고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본인 면전에 대고 사돈이 그렇게 말한 건 무슨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죠. 이것도 아들이 봤을 땐 또 내 자격지심이라 하겠지. 그 생각이 스치자 서 씨는 괜히 더 씁쓸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사돈과 대화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며느리가 오기 전 사돈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돼지고기 얻어먹으라는 사돈의 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서 씨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커녕 여태껏 아들 부부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돈의 행동을 보니 평소에 아들 내외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듯 보였고 그저 자신만 왕따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모님 오셨었다면서요? 그래, 사돈은 원래 그렇게 말없이 드나드시나 보더라. 아, 아무래도 딸 집이니까 오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서 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집이면 나한텐 아들 집이기도 한데 너는 나한텐 며느리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눈치를 주고 독립적인 가정이니 셀프 효도니 하며 말에 대는 바람에 가까이 살아도 근처로 얼씬도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 그건 장모님은 집 사주셨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 그래요? 서 씨는 그 말에서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조차 그 집을 장모가 사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나는 돈 한 푼 안 준 것처럼 말하잖아. 그러자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만큼 잘하려는 거죠. 그만큼은? 그 말은 내가 이거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그 정도로만 해준다는 소리야?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참나. 오늘 사돈이 자기가 너희한테 사준 집값 올랐다고 소고기 얻어먹었다는데 나한텐 돼지고기 얻어먹으란다. 그 말 듣고 기분이 안 나쁘게 생겼어?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엄마 막말로 장모님이 많이 주신 건 맞잖아요.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나한테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가진 전 재산을 내주었는데 단지 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부부 눈치나 보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도 왜 사돈한테 봐달라고는 못하고 늙은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애 봐줄 사람 구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애까지 봐달라고 부탁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그 돈 주실 거예요? 결국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처갓집 눈치 보느라. 제가 남자인데 원래 집은 제가 해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고밖에 못했으니까 길도 못 펴고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 씨도 아들 기죽을까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고 그 이상은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욕먹고 눈치 볼 거면 애초에 한 푼도 안 주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 서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왜 눈치를 봐? 너 연봉이 얼만데 지연이는 연봉이 얼마고.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녔고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버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서 씨는 며느리의 직업으로 집안을 평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더 많은 걸 해줬으니 아들이 더 벌어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내가 돈 좀 못했다고 나한테 더 잘하라 그러든 너 처갓집에만 잘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런 거 아니잖아. 며느리? 그래, 남이니까 그렇다 쳐. 사돈? 사돈도 남이야. 그런데 적어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고 엄마는 너한테 서운해. 그게 서 씨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마저 며느리나 사돈과 똑같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밖에 안 들고 결혼해서 눈치 보인다는 말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요? 아니면 엄마도 저 오고 싶으세요? 그 순간 서 씨는 이 모든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희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련다. 내가 준 만큼 효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엄마만 너희에게 희생해야 하고? 나는 너희한테 요만큼도 참견도 간섭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돈이 돈 얘기하면 고마운 거고 내가 돈 얘기하면 자격지심이니 뭐니? 그러면 돈 많은 너희 처가나 모시고 살아. 애도 알아서 봐라. 내일부터 안 가려니까. 아들은 그런 서 씨를 무책임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서 씨 스스로도 손주가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연이나 처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럴까봐 그래요. 그래, 이것도 내 자격지심이겠지. 서 씨는 이제 와서 참 많은 것이 서러웠습니다. 애를 봐달라고는 하면서 한 번도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준 적은 없었습니다. 1시간 거리의 사돈댁에는 그렇게 운전기사 노릇을 해가면서도 말이죠. 애초에 결혼시키고 그냥 남처럼 살았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을 괜히 이래저래 도와준다고 나섰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는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받는 정도였고 먼저 연락하거나 제사나 명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실상은 한 번도 먼저 서 씨를 들여다본 적 없는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로부터였습니다. 이번에 유산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목도 돌려주려고 연락했어요. 오래전 서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자취를 감췄던 오빠. 그 일로 인해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아왔던 그 오빠가 죽고 그 아내가 이제 와서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기에 유산은 꽤 되었을 터.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서 씨는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처분하고 정리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늘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성격 알잖아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 말에 서 씨는 울컥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났던 그 시절. 그 기억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들뜬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무심코 말을 꺼낸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네가 웬일이야? 웬일은요?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외식할 적 없는 것 같아서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고른 식당은 꽤 괜찮은 곳이었고 여기 처갓집 식구들이랑도 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진작에 모시고 올 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무뚝뚝하던 며느리도 서 씨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처음엔 서 씨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애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병원 가는 날 묻고 데려다 주고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서 씨는 어느새 조금씩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꺼낸 말에 서 씨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받은 2억 있죠? 그거 저 좀 주세요. 듣자마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갑자기 살갑게 굴었는지, 왜 갑자기 잘해줬는지, 그리고 아들은 자신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뼈아픈 대화, 서로 신경 끊고 살자 했던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가에서 그만큼 해줬으니까 엄마도 그땐 여력이 안 돼서 그만큼밖에 못 주신 거잖아요. 이제 돈 생겼으니까 저 주셔도 되죠? 너 나는 1억 5천밖에 안 해줬다고 그만큼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이 돈 주면 너희가 사돈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할래?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잖아. 서로 받은 만큼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아기 봐줬었나? 주시면 똑같이 하겠죠? 그래? 그럼 제사도 같이 지내고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내가 마음대로 비밀번호 치고 너희 집 들락날락해도 되는 거야? 집값 오르면 소고기 얻어먹고 이제 그래도 되니? 아, 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한테 내가 좋은 거 배워서 그러지. 너 전엔 기브앤테이크가 어쩌고 하지 않았어? 지금 돈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서로 독립적으로 사생활 침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지금처럼 너희도 그게 좋지. 돈 더 받았다가는 괜히 내 눈치 봐야 하고 양가 부모 그렇게 모시려면 너희가 피곤하지 않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울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여기 30만 원이야. 며칠 나 밥 사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하느라 고생했다. 그만큼 줄게.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산법 아니니? 예전 같았으면 이런 큰 돈이 생겼다면 서 씨는 아무 고민 없이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돈과 형평성도 맞고 그래야 아들이 세상 앞에서 길을 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대접받을 거란 기대는 서 씨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귀하지 않은 자식. 그러니 자신은 이 돈이라도 있어야 죽을 때까지 흉한 꼴 안 보고 곱게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아들도 아님을 서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라면 무조건 굽히고 희생하고 베풀 줄밖에 몰랐던 자신이 참으로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이야,
지금 당장은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끝까지 부모 대접이라는 걸 흉내로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것. 서 씨는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죠. 부모가 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책임은 외면하는 아들 며느리. 정말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서정자 할머니처럼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서 씨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진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